자, 이거 읽어본 학생이 쓸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풀어봤다면. 자, 첫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요거를요, 잠깐 잘못 읽잖아? 그러면 그냥 아예 시의 대상을 다르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화자와 그다음에 상관법 그리고 정석 그리고 시의 대상 이제 시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 중요한 요소들 중에 이 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쉽게 느껴져요. 이미 제목에서 많이 느껴지잖아, 맞지? 자, 그런데 대상은요, 얘가 지금 이 화자가 뭘 보고 있지를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꽃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눈꽃이야, 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꽃인지 눈꽃인지 아니면 꽃 뒤에 나오는 열매인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자, 일단은 화자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표현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무슨 표현법? 설의법. 설의가 뭡니까? 의문의 형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의문문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물어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사실을 물어보는 식의 문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표현하는 바를 더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우리는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설의법.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뭔데?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물어보듯이 얘기하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아주 많은 도전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1년에서는 뭡니까? 눈입니다.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 어때? 떨어지고 있으면은 나뭇가지 위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이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꽃을 피운다라는 거야.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남분분 춤추었겠지. 음성 상징어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 싸그락 싸그락은 소리죠. 의성어. 남분분 남분분은 뭡니까? 이렇게 눈이 흩날리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웁니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나뭇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눈송이들이 막 내립니다. 눈송이들이 막 내려요. 내리면 여기 위에 쌓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내리는 모든 눈이 다 쌓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나뭇가지 정확하게 딱 수직으로 떨어지는 애들만 쌓여, 맞지? 수직으로 떨어지지 못한 애들은 다 어떻게 되는데? 부딪히고 미끄러지겠지, 맞죠? 그럼 얘네들은 위에 쌓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뭇가지 맨 끝에 있죠. 그럼 맨 끝부분에 눈들이 이렇게 쌓이고 하다 보면 뭉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 끝에 이 생겨난 이 눈의 뭉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눈꽃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지금 이 3년까지 읽었지만 시의 꽃은 한 번도 안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뭇가지 끝에 맺힌 무엇을 말하는 거야? 눈송이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눈송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눈이 내려와야 돼. 내려오면서
여기에 정확하게 쌓여야 되고 정확하게 쌓이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미끄러지겠지. 그래서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여기 끝에서 꽃 한 번 피우려고 많은 도전들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바람 한 자락 휙 불면은 그 눈송이 날아갑니다. 맞죠? 그 정도로 약하잖아. 그런데 그 한 번을 위해서 피워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워낸 모습이 어떠하다? 굉장히 황홀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쌓여있는 그 눈꽃을 뭐라고 표현했어? 지금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시의 제목이 첫사랑이니까. 자, 그러면 이 첫사랑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눈 내리고 있을 때 나뭇가지 끝에 쌓인 요 눈꽃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굉장히 황홀하다는 거야, 그 모습이. 그래서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는, 나뭇가지는 그 한 번 데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눈꽃이 피었던 자리죠. 봄이 되면 이 눈이 내리던, 눈이 쌓였던 이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 봄이 되면 이제 뭐가 피어나겠어? 이파리가 자라나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그 한 번 데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인데 이 상처는 그러면 뭘까요? 눈꽃이 아니라 진짜 꽃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시에선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이 시 제목에서 말하는 첫사랑은 눈꽃이야, 꽃이야? 눈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뭉쳐졌던 그 눈꽃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눈꽃은 영원하지 않아. 눈이 녹을 날씨, 그 계절이 돼버리면 걔네 어떻게 돼? 그냥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그렇게 눈송이,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 뭐가 피어나? 새로운 이제 봄 되면 꽃이 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야? 그 한 번 데인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번 사랑했다가 끝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립니다. 왜 상처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사랑했다가 끝난 자리에 피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어떤 표현법입니까? 역설법. 되게 내용도 별거 없고 표현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맞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 뒤에 4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쌤이 설명했던 게 여기 지금 보기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요 교재는 그 지문은 쉽고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로 돼 있어가지고요. 자,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겨울철 나뭇가지에 눈꽃이 맺히고 봄이 되면 그 자리에 봄꽃이 환하게 피는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쌤이 설명했던 거죠. 맞죠? 자, 사랑을 이루는 것을 꽃을 피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사랑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시련을 겪게 됨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 이전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앞에 필기할 때 이제 그 한 번 대인 자리에 이제 막 그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고 했잖아, 그쵸? 자,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찾아내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 이전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낸다라고 보기에 나와 있잖아, 그치? 자, 우리가 그 문학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기는 절대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해야 돼. 자, 그 말은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 이전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의 마지막 연에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성숙한 사랑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상처를 겪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한 번 데이고 난 이후에 피워낸 꽃, 피워낸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일로 보자면 상처 또는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성숙한 어떤 이제 무언가 또는 성숙한 사랑, 성숙한 감정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랑이 바로 뭔데?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볼게요. 자, 눈!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합니다. 왜? 계속 내렸대. 맞죠? 계속 내리는데 도전을 멈추지 않아서 그 마지막 끝송이에 이렇게 눈꽃을 만들어낸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도전을 멈추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마침내 저 황홀을 피워낸 겁니다. 그래서 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눈꽃을. 자, 그리고 아름다운 무엇을? 상처를 이루어낸다. 자, 이 눈꽃이 피어난 자리에 나중에 뭐가 피기 때문에? 봄에 피는 꽃이 피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가지에 무엇을 남긴다? 는 자리를 남긴다. 그 말은 결국 뭐랑 똑같다. 이것을 첫사랑으로 보자면 시의 제목이 첫사랑이니까 사랑의 실패로 인한 아픔을 남긴다. 가지에 된 자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게 눈꽃이. 자, 그래서 훈훈한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훈훈한 게 뭔데요, 여러분들?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요거 뭡니까? 사람인 것처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로서 눈꽃을 이야기한 거, 눈을 이야기한 거, 의인법. 맞죠? 자, 다음 페이지 정산 들고. 자, 요거는 필기 좀 합시다. 이게 고려가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필수적으로 배웁니다. 이 고려가요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려가 생각보다 역사가 되게 길거든요. 한 500년 돼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 이전은 뭡니까? 신라죠. 신라와 고려 이 사이에 뭐 후삼국 시대가 잠깐 있긴 했지만 신라였습니다. 맞죠? 신라 이전은 삼국 시대였어. 그래서 사실은 삼국 시대나 신라는요 거의 고대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명의 역사를 따지자면, 맞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중세 시기라고 하면 이제 고려 후기부터 고려 중반 후반 요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조선시대까지, 조선시대 초반이랑 중기
요때까지를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중세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그 기록으로서 남아진 게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불렀을 거야. 노래로 불렀을 건데 그 중에서요.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온 거는 남아져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기록을 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때야. 그러니까 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만 불리고 땡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계속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왔던 거야.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왔던 게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그때부터는 기록하기가 쉬워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록되던 게 지금까지 남아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가요의 특징, 고려부터 해서요 조선 전기까지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 전기 이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가요가 기록이 되면서 궁중가요로 넘어가게 되면서 궁중에서 불리게 되는 노래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궁중가요로서 불렸다라는 이제 증거가 없는데 다른 고려가요들 같은 경우에는 이 궁중가요로 불렸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남아있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요. 다음 두 번째, 사문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문보의 율격하면은 작년에 배운 거 있습니다. 뭐 배웠어? 어느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기억납니까? 잊었노라. 자,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은 잊었노라. 사문보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청산별곡 역시 살얼이 났다 정산에 살얼이 났다 정산에 살얼이 났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정산에 살얼이 났다 라고 해서 사문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문보의 율격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민요적인 성격을 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요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문보의 율격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겨나냐면요, 노래 같은 리듬이 생겨납니다. 살얼이 났다 정산에 살얼이 났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정산에 살얼이 났다.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듬이 생깁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문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후렴구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후렴구가 뭐냐면요, 시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그 말은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형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여기서는 여기 얄리얄리얄라셩 얄라리얄라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후렴구입니다. 왜? 모든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얄리얄리얄라셩 얄리얄리얄라셩 모든 연마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런 애들을 후렴구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거 말고요, 중간에
이제 그 아무런 의미 없이 오로지 흥만 돋우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구절,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고대가요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음구라고 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이 음과 운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막 집어넣은 거야. 어거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여음구라고 한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의미 없이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런데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에는 안 나오고가 아니라 매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애들을 후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렴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이 고려가요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잘 없었어. 고려가요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청산별곡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워낙에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요 아주 막 지금 현대문학처럼 깔끔하고 100% 막 다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해석의 근거가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살얼이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라고 해서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자 그대로 하면 푸른 산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저 자연 속 아니면 아주 공기 좋은 시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지금의 세대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문명을 벗어나서 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 완전히 푸른 산속으로 들어갔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속세. 우리 이번에 그 저기 뭐냐 실수라는 작품 하면서 세속이라는 표현 배웠잖아, 그치? 세속. 자, 그래서 이 속세를 벗어나고자 함입니다. 청산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이 청산은요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속세와 반대되는 공간이야. 화자는 어디로 들어가고 싶으냐? 청산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대요. 자, 머루랑 가래랑 먹고 청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대요. 자,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살았으니 고기 반찬 먹을 수 있겠니? 못 먹겠지. 그래서 산 속에 있는 머루랑 가래 먹으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직 몰라. 그렇죠? 자, 이어 볼게요.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새는 여기서 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새의 울음소리를 내라는 거야? 아니면 사람처럼 울라는 거야? 뭔데? 사람처럼 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가 사람처럼 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새가 눈물 닦으면서 울 거야?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새 보고 그렇게 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새한테 울라고 얘기를 하지만 울고 싶은 건 누구야? 화자 본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화자 본인의 감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새에게다가 투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울고 싶어 죽겠지만 새 보고 뭐라는 거야? 야, 너 울어라. 그래, 마음껏 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울고 싶은 건 누구야? 나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새는요, 이 나라고 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서 또 울어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놀라와 너보다 씨름 하다라고 하는 건 많다라는 뜻이거든.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왜? 내가 울고 싶으니까 새 보고 울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힌트 나왔습니다. 화자 청산으로 가고 싶은 이유 뭐야? 씨름이 많아서. 그러면 뭐 때문에 씨름이 많은데? 그건 몰라. 맞죠?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딱 끊었을 때 화자의 감정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씨름이 많아. 그래서 울고 싶어. 그래서 청산으로 가고 싶어. 까지
자, 다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가던세 본다, 가던세 본다, 물 아래 가던세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요. 표시해 줍시다. 여기 1, 여기 2. 자, 그래서 요게 날아가던 새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갈던 사례, 사례가 밭이거든. 갈던 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은 물이거든. 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자는 지금 어디 가고 싶어해? 쉽게 말하면 청산에 가고 싶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청산에 가고 싶어 합니다. 맞죠? 자, 근데 한 요만큼 올라왔다 칩시다. 여기에 강이 흘러. 그러면 물 아래에 가던 새 보는 거니까 갈던 밭이든 날아가던 새든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기 청산 아래에 있는 이 물 아래에 있는 날아가는 새 또는 갈던 밭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어느 공간에 있는 애들인데? 그렇지. 속세에 있는 애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날아가던 새든 갈던 밭이든 청산에 올라가던 도중에 슬 이렇게 보는 거야. 왜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좀 말아먹었어. 예를 들어서 말아먹어서 내가 왜? 나 지금 벌써 감정 잡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눈물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 눈물 떡뚝 떨어지고 있는데 아, 나 진짜 도저히 이 도시에서 못 살겠어. 이 경쟁 사회 지긋지긋해. 나 그냥 시골로 떠나버릴 거야. 이 경쟁 없고 행복한 시골로 떠날래라고 하면서 시골 떠나면 여러분들 시골 지금 당장 떠나서 잘 살겠니? 안 불편할까요? 시골 넘어가면? 이 속세 도시에 대한 미련이 안 남을까요? 남지 않을까? 당장 내일 시골로 가는데 시골집 가니까 갑자기 베스킨라빈스가 생각나. 근데 시켜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지? 자, 그런 것처럼 속세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속세에 미련 남아 안 남아? 남아. 아씨, 시골 갔더니 데이터가 안 터지네. 어떻게 살아? 못 살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1200년 전이죠. 그때도 청산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맞지? 지금 속세 여기도 다 버리고. 그래서 이 구절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담겨 있느냐? 속세에 대한 미련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 다 버리고 못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끼 묻은 쟁기건, 날이 묻은 병기건, 또는 녹슨 은장도건. 일단 기본적으로 요 물건들이 다 뭐 했어? 낡았어. 맞지? 낡았는데 얘네를 가지고 청산으로 올라가다가 저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 다 어디에서 쓰는 애들이냐? 다 속세에서 쓰는 물건들입니다. 은장도는 보통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이제 아주 날카롭고 조그마한 칼을 뜻하거든. 병기도 뭐야? 이 무기죠, 무기. 그 다음에 쟁기 뭡니까? 농사 짓는 도구입니다. 맞죠? 청산 가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 맞지? 그런데 얘네 이게 안 쓰지만 녹슨 거 가지고 저 물 아래 아직 미련 남아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으로 가겠다고 했어. 청산으로 왜 가는데? 너무 시름겨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시름겨워서 청산에 가보자 하는데 하루아침에 떠나지는 못해. 미련이 좀 남아있어. 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청산 왔습니다. 청산 왔는데 1인궁 절인궁 하야 나즈란 지매완 손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지금 말로 하자면 이리저리 하야 낮은 지내 왔는데 올 리도 갈 리도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겠나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청산 갔더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외로워. 사람이 없잖아.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사랑에 실패했어. 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시골로 떠날래. 그런데 시골로 떠났더니 내가 사랑만 버리고 온 줄 알았더니 친구도 다 버리고 왔네.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외로워 죽겠어. 맞죠? 청산에 갔더니 이리저리 하야 낮은 지내왔는데 올리도 갈리도 없는 이 방은 어찌하겠어. 못 견뎌. 맞죠? 외롭습니다. 외로움. 자, 그리고 여기까지 딱 끊으면요 1년부터 4년까지입니다. 요거는요 전체 8년이거든요 여러분들. 전체 8년인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1, 2, 3, 4년 하고 5, 6, 7, 8년이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응되어 있어요 서로.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지금 요 3년 4년 있죠. 요 3년 4년 부분이랑 뒤에 여기 6년, 7년, 8년 부분 있죠. 자, 여기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조롱꾼 두루기 매와 잡사하니 내 어찌하리 있고 밤이랑 또 어찌하리라 연결되죠. 자, 그 다음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가다가 듣는다.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안에 가던 새 본다. 대칭되죠. 자, 그래서 3년, 4년, 6년, 7년 이렇게 대칭되고요. 마찬가지로 1년, 2년, 그 다음에 5년, 6년이 대칭되는데 얘네 둘은요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대치되는 게. 그래서 여기 있는 6년이 뭐랑 비슷하냐면요 1년이랑 비슷하고요 2년은 5년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구전되던 와중에 이제 좀 자리가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냥 좀 변주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측을 하긴 합니다. 뭐 정답은 없어요. 뭐 왜 이런지는 알 수 없지.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만 보자면 내용적으로만 자 지금 1년, 2년, 3년, 4년 봤고요. 6년 먼저 보겠습니다. 알겠죠? 6년 먼저 볼게요. 자, 아까 청산간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살얼이었다. 이제 어디 가서 살겠대요? 바다 가서 살겠답니다. 똑같아요. 이제 이 사람 분비는 요 속세 벗어나가지고 시골 가서 살겠다. 자,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이거 뭐냐면 나문재와 굴과 조개 먹으면서 바다 가서 살겠답니다. 자, 이제 청산 아니고 2절에는 뭐 어디 가겠대요? 바다 가서 살겠답니다. 자, 그리고 어디라 던지던 돌고 누리라 맞히던 돌고. 자, 이게 뭐냐면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미워할 이도 괴리 괴다가 사랑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뭔 말인지 이해 가능합니까? 내가 볼 때 이거 이해 가능하면 여러분들 거의 인생 2회차 아니면 연애 고수. 자, 이 결국 화자 입장은 뭐냐면 싫은 게 온 거야. 사는 게 힘든 거야. 뭐 때문에 힘든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힘든 일이 내가 예측할 때 찾아오니까 예측 못할 때 찾아오니까 예측 못할 때 찾아와요. 그러니까 힘들지. 마치 교통사고처럼 내가 예측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힘들어. 맞죠? 자, 그래서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지도 모르는데 그 돌을 내가 맞는 것처럼 뭐 하다는 거야? 시름 겪고 힘들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미워할 사람,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을 그냥 내가 맞아서 운답니다. 자, 그래서 맞아서 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돌이 날라오면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고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다는 게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운명론적 사고관.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나한테 오는 비극, 슬픔, 힘듦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 다음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이 애정지라고 하는 건 외땅 부업을 뜻합니다. 자, 가다가 듣는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장대는 이제 집대를 뜻하거든요. 이 집을 쌓아놓은 집대에 올라가가지고 해금은 악기입니다. 해금 악기를 켜는 것을 듣는답니다. 이거 가능한 거야?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아주 불가능한 상황. 또는 일어나는 기가 거의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뭐 하는 거냐면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름겹다며. 그게 뭐 때문에 시름겨운지는 모르나 아주 시름겨워서 이 시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다 잊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려가요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제시해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나중에 보면 좀 재밌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가단이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는다. 이 설진 강수는 독한 수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가는 중에 이 배부른 장독이 있어가지고 배가 불뚝한 장독이 있어가지고 이 장독에다가 독한 수를 담궈 놓겠대요. 그러면 조롱꽃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다 곡식으로 술을 담궜잖아, 그쵸? 그러면 이 곡식 건더기가 나와요. 이 건더기를 누룩이라고 하는데 이게 냄새가 아주 맵고 여기에서 알코올이 발생돼가지고 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누룩이 냄새가 너무 매워. 그러니까 이 냄새가 날 뭐 하느냐? 잡는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뭐야? 술 냄새 나니까 뭐 하러 가겠다? 술 마시러 가겠다를 핑계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롱받고 누룩이 매워서 누룩 냄새가 매워서 나를 잡으니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찌하리 있고 나 어찌하리 있고 뭔 말입니까? 이 냄새가 날 잡으니까 내가 술 안 마시고 배기겠냐? 술 마셔야지. 자, 그래서 어찌하리 있고 라는 부분에서 이 술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삶의 고통을 잊고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1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나 그냥 도시 떠나가지고 시골 들어가서 살래. 아무도 실제로 그거를 아무도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치? 그냥 다 도시에서 살면서 뭐 하고 있어? 그냥 술 한잔 때려 마시면서 또 다 매일을 살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모습이 1200년 전이나 우리 지금이나 똑같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화자가 왜 이렇게 시름겨웠는지는 사실은 뭐 여러 썰이 있어요. 뭐 사랑이 이별했다, 또는 이제 그 탐관오리들이 조세를 너무 심하게 약탈해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뺏어서 그걸 피해서 도망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요거 지금 그 쌤이 나눠주고 프린트 있죠. 다음 시간에 또 들고 옵시다. 요 아홉 편례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고, 자, 지금 이 첫사랑 파트랑 그 다음에 요 그 청산별곡 파트는 문제 풀어오세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